안녕하세요. 오초랑 안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2차 시험을 보셨는데요. 아마 10시 50분에 관세법 1과목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봤던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요, 요 해설에 대해서 전부 학원 홈페이지에 그 해설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관세법 내용을 잠깐 총평을 한다면은 제일 첫 번째,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가장 평이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써봤던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꽈놓은 그런 문제, 입법 취지다, 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하고 비교하라,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이 아주 굉장히 평이한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총 6개의 문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문제는 올 초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모의고사 반에서 한 번쯤 다뤄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반드시 모의고사를 보고 반드시 좀 복습을 하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목차를 암기를 하고 어떠한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하라라고 했던 문제가 6개 문제 중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6가지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리를 한 것처럼 1차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정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항상 이 문체별로 단원별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의 경우는 이 목차 정리가 거의 70%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관세법 문제는 상당히 좀 평이하게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봤던 이 관세법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50점짜리를 보시면은요, 1번 문제 50점짜리를 보면은요, 관세법상 과세 요건을 간략히 설명한 후 납세자, 즉 납세 의무자, 가로에 보면 의,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특별 납세 의무자, 경합, 납세 의무의 확장 및 취지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50점짜리 그러한 문제인데, 이 내용은 관세법 19조에 규정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19조의 1항부터 10항까지 규정된 이러한 문제 중에서 났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1차뿐만 아니라 2차를 정리를 할 때, 즉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과세의 4대 요건을 뭉치로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과세의 4대 요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 암기하는 그러한 공식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1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 목차 암기 공식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 승계 양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종류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고요.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은 1번 문제 요 암기 공식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은 충분히 50점 문제의 경우 40점 이상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거의 관세법에서는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즉 관세법은 충분히 고득점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칙적 특별납세 의무자가 경합을 할 때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특별납세 의무자를 본래의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뒤에 있는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승계 양도한 이것을 확장된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0점짜리의 문제의 경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서설 부분을 기술을 하셔야 되죠. 서설 부분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의의. 관세법은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관세법 목적 정도는 기술을 하라라고 항상 정형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법 1조에 이 법은 관세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상 정형화시켜서 기술을 하라라고 했고요. 다음에는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관세법은 조세법, 행정법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성격이 있다. 조세법적인 성격, 통관법적인 성격, 준사법적, 형사법적, 소송법적,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술을 하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항상 제가 2차 때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답안지 앞에 보면 이 초안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안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암기 공식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50점짜리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초안지에 쭉 이것을 초안지에 목차를 선정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50점짜리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서설 부분에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법상 이 과세 요건에 대해서 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관세법상 과세 요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Y는 이꼬르 AX에서 납세 의무자, 이것을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과세 요건에서 간단하게 과세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개념 정리를 해야 되죠.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관세법상 과세의 요건은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즉 여기에서 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세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수입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과세 물건하고요. 세 번째는 납세 의무자 묻는 거죠. 간단하게 해주시고 세율과 관련된 부분하고 다섯 번째 과세 표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간략하게 이거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관세율이라고 하는 부분,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49조부터 시작을 해서 87조까지의 내용인데, 세율은 세액 결정의 기초와 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세율의 종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세율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정도만 언급을 해 주시고요.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는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에서 과세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수입 물품의 수량, 길이, 무게, 부피를 가지고 과세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관세평가,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관세평가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야말로 문제에 난 것처럼 간략하게 과세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묻는 내용이 납세 의무자가 뭐냐라고 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개요 부분하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뭐 개념, 뭐 아니면 뭐 의, 아니면 개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 주셔야 되죠.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의 관세 부담자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 개념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묻고자 하는 부분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예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누구를 화주로 보느냐, 그 부분까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19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죠. 대행수입의 경우는 위탁한 자, 대행수입이 아닌 물품의 경우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화인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입 신고 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 납세 의무자죠. 특별 납세 의무자. 이거 기술을 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럴 거예요. 특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관세 징수 사유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담을 시키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특별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이 특별 납세 의무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암기 공식이 있죠. 선보세, 도매금으로 우소 및 멸시를 당하기 전에 수입된 차량을 타고 종합적으로 즉시 선봐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 이걸 갖고 하시면 되죠. 여기 매각 물품은 아니죠.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하역 허가인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세 의무는 허가를 받은 자이다. 요 암기 공식 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특별 납세 의무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1차가 됐든 2차가 되든, 즉 1차 때 이 부분은 자주 거론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암기를 해놓으면 2차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거의 이 특별 납세 의무자를 기술을 할 때 12가 13가지의 내용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2-3개 정도밖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죠. 19조 2항에 규정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즉,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수입신고인하고 특별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해서 경합을 할 때는 특별 납세 의무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합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납세 의무가 확장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 확장된 납세 의무자, 즉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 확장의 취지를 본다면 납세 의무를 왜 확장을 시키죠? 제가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면 침 한 번 막 뱉고 배랑마저 죽어라. 그러고서 거기서 납세 의무를 이제 거기서 포기를 과세관청에서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면 납세 의무를 확장시킨다. 납세 의무를 확장시키는 주된 이유는 뭐죠? 관세 채권의 확보책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납세 의무의 취지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 납세 의무가 확장된 것은 제가
2차 기본 시간에 5장에서 말씀드렸던 암기 공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거 그대로죠.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 승계 양도한 것을 분하게 생각지 말고 감면, 분납, 용도 세울 적용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의 승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 대여업자에게 확장을 시켜라. 그거 갖고 정리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50점짜리 문제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것만 이용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결어 부분을 써야 되는데, 결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 3, 4줄 충분히 쓰시면은 배점된 점수 2점, 3점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음으로 해서 50점짜리는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43점에서 46점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굉장히 평이한 그러한 문제였다. 굉장히 평이한 문제인데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 분명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위해서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암기를 했던 부분 시험을 볼 때까지 암기라고, 그 다음에는 잊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부분이고,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2차 정리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이용을 하면 이용을 한 수험생들은 충분히 고득점을 분명히 올리셨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안 했을까 후회하는 그러한 수험생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50점짜리 상당히 아주 평이한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0점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관세법상 원산인 증명서와 관련하여 정의, 즉 원산인 증명서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확인 요청 및 조사, 사전 확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2차를 하면서 원산지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2차 때 거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2번 문제의 경우는 모의고사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강조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한번 원산지와 관련된 부분은 50점짜리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단답형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의 그 법적 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관세법 229조 원산지 확인에 대해서 22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물품에 대한 원산이 결정 기준, 특수 물품의 원산이 결정 기준에서 시행규칙 76조하고 75조하고 76조하고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75조의 경우는 74조의 경우는 74조, 75조, 76조에서 시행규칙 74조의 경우는 일반 물품의 원산의 결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시행규칙 75조의 경우는 특수 물품의 원산의 결정 기준,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확인 요청 및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2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3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는 원산이 사전 확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것은 시행령 236조의 2에 보면 원산지 사전 확인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묻는 내용 그대로 해서, 제일 첫 번째는 원산지 증명서의 정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두 번째는 원산지 확인이라고 하는 이 229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원산지
확인 요청 및 조사라고 하는 부분 233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정의가 1번, 그다음 확인이 2번, 그다음 확인 요청 및 조사라고 하는 것이 3번, 원사인 사전 확인 제도 요 네 번째로 해서 여러분들의 평소에 정리를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간략하게 기술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또 같이 보시면은요. 관세법상 월별 납부의 효과 신청 및 승인, 담보 제공, 승인 취소 및 갱신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그 모의고사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암기 공식까지 말씀을 드렸고 기본 시간에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는 전체 이 목차 정리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목차를 알고 계신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목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승인 신청 시 승인 및 유효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치 않으면 취소의 효과가 있는 월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암기 공식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의 법적 근거는 관세법 9조의 3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옆에 시행령 1조의 5에 여러 가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조의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관장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신청을 할 때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9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1조의 5에는 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 문제 묻는 내용이 이 월별 납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9조 3항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청 및 승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신청, 월별 납부 업체로 이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세관장이 승인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대로 담보 제공하고 다섯 번째는 승인 취소 세 가지 그러한 사유가 있죠. 여섯 번째 월별 납부 업체 갱신, 즉 월별 납부 업체 지정 갱신 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 갱신 시에 뭐를 하느냐면 사전 통지의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거까지 기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은 자, 이거와 관련해서 암기 공식은 승인 신청을 할 때 승인 및 유효 기간 내 담보를 제공치 않으면 승인 취소의 효과가 있는 월별 납부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던 이 목차 암기했던 내용 그대로 갖다 놓으시든지 지금 물었던 내용 그대로 갖다 놓으시든지 관계는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승인 신청 시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 부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요 승인을 할 때 같이 기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담보 제공 여기 있죠. 승인 취소 여기 있죠. 그리고 효과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1개월 이내에 즉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세관에서 1개월 전이라든가 2개월 전에 전자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라든가 뭐 등등 이러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시행령 1조의 5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반이라든가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목차 정리 이렇게 하고 요 목차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여러분 걸로 분명히 만드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요.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의 의의와 안전관리 기준, 공인 절차와 혜택 부여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관세법 내용 중에서 이것은 통관제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255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 AO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4번 문제의 목차는 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의의가 1번이 되고요. 2번이 안전관리 기준, 그 다음 3번이 공인 절차, 4번이 혜택 부여. 요거를 물었고요. 이와 관련된 그 물었던 내용 이외에 아는 것이 있으면 기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출입 물류 원활화와 교역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수출입 물품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을 해서 검사 비율 축소라든가 축소 등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자결 미달 또는 고위험 업체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AO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즉 고시상으로 종합인증 우수 업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안전관리 기준이에요.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255조의 2에 네 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보면 관세법, FTA 관세 특례법, 대외 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였을 것. 이것을 법규 준수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이것을 재무 건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 교육 체계 등을 갖출 것. 이것을 안전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밖에 세계 관세局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정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공인 절차와 관련을 해서는 공인 심사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인 그 업무에 대해서 이 위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쭉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었던 혜택 부여와 관련된 부분은 즉 통관 절차상의 혜택 부여를 얘기를 합니다. 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물품 검사의 완화라든가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상호 주의에 따른 즉 상호 조건에 따른 이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외에 공인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의 그러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공인을 취소하는 이러한 내용.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놔두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물었던 의의하고요. 안전관리 기준, 공인 절차, 혜택 부여 이러한 부분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MR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 인증 협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하고 MRA 이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신다고 하면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의 감면세와 관련하여 여행자 휴대폰 관세 면제의 의의,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 범위, 면제 대상 물품의 인정 범위와 면제 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오. 이 문제는 관세법 96조 여행자 휴대폰 등의 감면세, 올해 바뀐 그러한 부분이죠. 여행자 휴대폰의 면세에서 감면세로 바꿨죠. 그 바뀌어진 감면세로 명명이 된 그 이유는 96조 2항을 보면은요,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 600불 이상을 갖고 온 경우에 세관장에게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의 100분의 3을 경감을 해준다는 그러한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감면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묻고자 하는 여행자 휴대폰 관세 면제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여행자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자주 빈번히 수입이 되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국가 재정 수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해준다. 이러한 내용이 의 부분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휴대폰의 인정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시행규칙 4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면제 대상 물품의 인정 범위 이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96조 1항에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면제 한도 해서 작년 8월 23일 날 개정됐던 부분이죠. 400불에서 600불로 상향 조정이 됐던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5번 문제의 경우도 관세법 96조 1항하고 2항하고 시행규칙 48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행자 휴대폰과 관련해서 241조 5항에 규정된 내용이 있죠. 즉 과세를 해당 여행자 휴대폰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를 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60%의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96조 2항에 있는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세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자진 신고하는 경우 경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환급특례법에서 나왔던 환급특례법에서 규정된 내용이에요. 환급특례법 5조, 6조, 7조에서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급특례법 5조에는 일괄납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조의 경우는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7조의 경우는 직권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모의고사를 볼 때에 한 번쯤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와 관련된 전체 목차 암기하는 그러한 공식을 이미 전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여러분들이 기술을 할 때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의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 수입을 할 때 관세 부담이 됩니다. 그 관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주는 제도가 환급특례법에 규정이 되는데 그것이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술을 해 주셔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괄납부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전부 기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괄납부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 주셔야 되죠. 일괄납부라고 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을 할 때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일정 기간별로 일괄해서 납부하는 것을 일괄납부라고 한다. 그리고 일괄납부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1개월, 2개월, 3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기별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일괄납부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기술을 해 주셔야 되고, 이 경우에 납기라든가 등등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일괄납부를 하는 경우에 일단 수출용 원재료가 들어오면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반출해서 수출 물품을 만들도록 지원을 결국 해주는 거죠. 그 경우에 담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괄납부 물품에 대한 담보 제공이다. 해서 담보의 개념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경우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담보 제공을 할 때 이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 네 번째, 요 담보 제공과 관련을 해서 신용담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언급을 해 줘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신용담보의 개념이라든가 신용담보 업체의 지정 요건이라든가 지정 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기술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 주실 것이 뭐냐면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사후정산이라고 해서 이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업체가 일괄 납부할 세액과 그 업체가 지급받아야 할 환급금을 서로 상계 처리를 하고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으로 관세 등의 납부 및 환급 절차를 간이하게 하는 것을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관장이 정산 통지를 해야 되고, 이 정산 통지를 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납세 고지를 하고 납부 기한, 이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서 뭐를 꼭 해 주셔야 되냐면 사후정산과 관련해서 환급특례법 6조에 규정된 직권정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환급특례법에서 매년도 한 개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그 출제법이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출제됐던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도를 대비해서 정리를 할 때에는 그 범위가 넓지를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시를 했던 32의 2차 기출문제 관세법 해서 50점짜리 한 개의 문제하고 10점짜리 문제 5개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정확한 해설은 추후에 학원 홈페이지에 이것을 해설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관세법 1교시는 보셨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2교시 시험을 아마 보실 거고, 또한 식사를 하고 3교시, 4교시를 이렇게 보실 겁니다. 어떻게 됐든 잘 여태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합격하기를 기원을 하고요. 이것을 보는 2016년도 33회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이러한 수험생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2차 공부는 1차 공부처럼 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2차의 경우는 결국 애우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정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세법의 기본기만 갖추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출제가 된 이 6개의 문제는 전부 한마디로 관세법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거기서 벗어난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2차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공부하시지 말고 단원별로, 문집별로
공부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다라고 하는 목차 정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목차 정리라면 이 책의 경우는 70%를 끝냈다라고 해서 항상 목차를 정리를 하고요. 목차에 따르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간단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2차 공부는 목차 정리를 하고 키워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내년도 대비를 해서 2차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출제됐던 부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2016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해서 나중에 모의고사라든가 등등해서 여러분들을 또 뵙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합격하시를 기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